저는 올해 67인 오말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다행히 아들 부부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들러주니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 며느리 서윤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30 중반의 나이에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면서 늘 다정한 말투로 안부를 물어주죠.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불편한 건 없으시죠?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들이 직장일로 바쁠 때도 서윤이는 혼자서라도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다 주곤 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주면 복받은 거야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서윤이와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갈 때면 사람들이 저희를 친모녀로 착각하기도 해요. 서윤이가 제 팔짱을 끼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하며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서윤이는 진짜 딸보다 더 딸 같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친딸이었다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30살도 넘는데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죠. 제가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났는지 돌아가신 남편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윤이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에만 계시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재미있는 거 하나 해봐요. 뭘 하자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 서윤이가 두 손을 모으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영화 한 편 같이 봐요. 요즘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나왔다던데 저도 어머님과 함께 보고 싶어서요. 사실 저는 영화관에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닐 때나 가끔 갔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서윤이가 이렇게 제안하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는 게 새롭고 기뻤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요즘 영화관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네. 시끄럽지는 않을까? 하고 망설이자 서윤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함께 가시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영화 보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서윤이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녹았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에 또 있을까 싶었죠. 친딸도 이렇게 챙겨주지 못할 텐데 서윤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윤이의 정성에 못 이겨 나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며 옷도 골라 입고 화장도 살짝 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평소에는 집에서만 지내니까 꾸밀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나들이를 간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집을 나서는 길에 서윤이가 제 팔짱을 끼며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화장도 하시니까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니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서윤이는 계속 저를 챙겨주며 요즘 인기 있는 배우들 이야기,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영화관에 도착하기 전 서윤이가 카페에 들르자고 했어요. 어머님, 영화 보기 전에 뭔가 마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께 좋은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영화관에서 파는 음료수는 너무 달고 몸에 안 좋잖아요. 카페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서윤이가 조용한 구석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서윤이가 카운터에서 주문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구경했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 바쁘게 하고 있더군요. 서윤이가 건넨 음료는 연한 갈색빛이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주문한 건강 음료예요. 당분도 적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몸에 딱 맞을 것 같아서 특별히 골랐어요. 서윤이의 정성이 고마워서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섞인 특이한 맛이 났습니다. 맛이 어때요? 하고 묻는 서윤이에게 응, 맛있다. 정말 몸에 좋을 것 같네. 고마워라고 대답하며 천천히 다 마셨어요. 영화관에 들어서니 정말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의자도 푹신하고 화면도 엄청나게 크고 말이죠. 서윤이가 제 손을 잡고 좌석을 찾아주며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화면 보기에 딱 좋은 자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관 안이 어둡고 큰 소리 때문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천근만근 납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아, 나 좀 이상하다. 갑자기 너무 졸려. 하고 말하자 서윤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피곤하셨나 봐요. 조금 주무세요. 영화 끝나면 제가 깨워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서윤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정말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나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외출해서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서윤이 말대로 조금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서윤이가 제 옆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비비, 비비비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고 손에 힘이 없어서 핸드폰을 들기도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엄마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이체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은행 거래를 중단하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3천만 원이 어디로? 하고 물어보려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고 말이 어눌해져서 아들아 하고 겨우 중얼거릴 수 있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누구랑 같이 계세요? 아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졸음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옆에 앉아있던 서윤이가 제 상태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아,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아들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이 이체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이는 바로 일어서며 그럼 지금 나가요. 어머님 몸이 제일 중요하죠라고 말하며 제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 정신을 좀 차리고 싶었거든요. 서윤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만 기다려줘. 어머님,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몸이 안 좋으신데 혼자 가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려보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되더군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가방을 열어보니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지갑 안에 항상 넣어두던 도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도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넣어뒀는데 하며 가방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핸드폰이었어요. 평소에는 지문 인식으로 바로 열리는데 로그아웃되어 있더군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언제 로그아웃을 했지? 싶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가방을 다시 정리하려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타은행 이체 수수료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뭐지? 이게 왜 내 가방에 있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전화로 말한 3천만 원 이체 이야기와 지금 상황이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서윤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윤아, 혹시 내 가방에서 뭔가 꺼낸 거 없어? 도장이랑 통장 사본이 없어졌어. 서윤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 가방을 뒤져요? 집에서 빼먹고 오신 게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서윤이의 말을 그대로 믿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특히 이 영수증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까 3천만 원 이체된다고 했잖아. 그게 정말이야? 엄마, 진짜예요. 제가 엄마 계좌에 알림 서비스 신청해뒀거든요. 실시간으로 입출금 문자가 와요. 지금도 계속 거래 시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엄마, 혹시 누구한테 통장이나 카드 빌려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나 지금 서윤이랑 영화 보고 나오는 길이야. 하고 대답했는데 아들이 잠깐 말이 없더니 엄마 지금 바로 은행 가세요. 거래 정지 신청하고 확인해 보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옆에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특히 제 가방에서 나온 이체 수수료 영수증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한데 은행에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가봐야겠어. 하고 말하자 서윤이가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아들과 함께 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계좌 개설하신 적 있으세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했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며 당황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고위험 투자 상품도 가입되어 있고 대출도 신청되어 있어요. 보험도 여러 개 들어져 있고요. 이게 다 언제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투자 상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떡해. 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서류상 제 서명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님 서명이 되어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간편 송금 서비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문이나 간단한 비밀번호만으로도 이체가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간편 송금?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설정한 적이 없는데요. 누가 이런 걸 했을까요? 아들이 제 핸드폰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엄마, 여기 간편송금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금주 이름이 이상해요. 이서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서윤은 제 며느리 이름이거든요. 그게 서윤이야. 우리 며느리. 하고 말하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서윤이가 엄마 핸드폰에 자기 계좌를 등록해놨다고요? 언제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언제 그런 걸 했는지. 은행에서 경찰 신고를 권유했어요. 이런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혹시 오해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서윤이가 유독 제 핸드폰 사용법을 자주 알려주겠다며 만졌던 일, 제가 비밀번호 입력할 때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일,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마신 그 이상한 음료까지. 설마 그 음료에 뭔가 들어있었던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불안해졌어요. 오늘따라 유독 졸렸던 것도 정신이 흐릿했던 것도 모두 그 음료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화관에서 갑자기 졸렸던 일, 가방에서 도장과 통장, 사본이 사라진 일, 그리고 이체 수수료 영수증을 발견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엄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야겠어요. 증거들도 모아두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정말 저를 속였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았는데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님, 이 이체 수수료 영수증은 언제 발견하셨다고 하셨죠? 이 형사님이 물어보시자
저는 영화관 화장실에서 가방을 뒤질 때 떨어졌어요. 저는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 왜 제 가방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님은 제 핸드폰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간편 송금 서비스에 며느리분 계좌가 등록되어 있고 지문 인식도 설정되어 있네요. 이런 설정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전혀 기억이 없어요. 서윤이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자주 만졌는데 그때 설정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말씀드리자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경찰에서는 서윤이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서윤이가 자백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순해서 그냥 한번 해봤다고 하네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님이 자세한 수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더욱 놀라웠어요. 며느리분이 어머님 핸드폰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해뒀고 간편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드신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고 자백했어요. 어머님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으로 금융거래를 시도한 거죠. 수면제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윤이가 저를 의도적으로 재운 다음에 제 돈을 훔치려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오늘 영화관 데이트 제안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드님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셔서 범행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전화가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하셨을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엄마 걱정되어서 계좌 알림 설정해 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형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분은 전과는 없지만 이런 일을 도와주는 전문 브로커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요? 서윤이가.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정성스럽던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니요. 경찰 조사 결과 서윤이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접근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을 노려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쓴 거였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됩니다. 그리고 수면제를 몰래 탄 것은 상해 혐의도 추가될 수 있어요. 형사님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서윤이가 해준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아들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서윤이를 더 잘 봤어야 했는데라며 자책했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융정보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순진하게 믿기만 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경로당에서 하는 스마트폰 사기 예방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엄마가 경험한 걸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권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사님이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당한 일과 너무 비슷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요즘 사기꾼들은 예전처럼 전화로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해서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조카 같은 가까운 사람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옆에 앉은 박 할머니가 아이고 나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 근처에 살면서 자꾸 친하게 지내자던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통장 정보를 캐려고 했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제가 특별히 바보여서 당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치밀하고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직접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실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말하기 꺼려졌지만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속였어요. 3년 동안 정말 딸처럼 잘해주면서 제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어느 날 영화관에 가자고 하면서 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먹였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핸드폰으로 제 돈을 빼내려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들이 어머, 그런 일이 하며 놀라워하시더군요. 그 중에서 이 할머니가 그럼 어떻게 알아차리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다행히 제 아들이 제 계좌에 실시간 알림을 설정해뒀어요. 그래서 돈이 이체되려고 할 때 바로 전화가 와서 막을 수 있었죠. 만약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들이 우리도 당장 아들딸한테 부탁해서 그런 알림 설정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강의가 완전히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윤이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다른 어르신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것 같아. 나처럼 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 말이야. 아들이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경험담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제가 겪은 일을 자세히 적어보았습니다. 서윤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시도했는지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이었어요. 아들이 제 계좌에 알림을 설정해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금융 거래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경험담을 들은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도둑은 밖에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부르며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도둑입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강조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금융정보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 둘째, 자녀들이 부모 계좌에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셋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며느리나 사위가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자꾸 만지려고 하는 분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손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자녀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하세요 라고 당부드립니다. 아들은 이제 제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와서 제 핸드폰과 통장을 함께 확인해보고 이상한 거래가 없는지 점검해줘요. 처음에는 귀찮을 법도 한데 엄마 이런 일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라며 성실하게 도와주죠. 새로 이사 온 이웃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꼭 자녀분들과 상의해서 금융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려요.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한 번에 털어가거든요. 동네 은행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함께 와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며칠 뒤에 다시 본인 확인 전화를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가끔 서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의 분노나 배신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씁쓸한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던데 저희 같은 세대는 디지털 이민자라고 하더군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지식과 가족의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효도가 최고라고 했지만 이제는 보안이 최고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시면 먼저 부모님 통장부터 지켜주세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지만 정말 진심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있어야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날 며느리와 함께 등산을 가게 된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립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넌지시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가 먼저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다니는 산이 있는데요. 공기도 정말 좋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조용히 산책하기 딱 좋거든요. 며느리의 이런 말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평소에 며느리와 둘만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등산 준비를 하면서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제가 새로 산 등산복을 입고 나오니까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며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항상 편하지만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산에 도착해서 등산로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데 정말 공기가 맑더라고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런 자연 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제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었고 중간중간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완만한 길이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길이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많아지고 경사도 급해져서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가끔씩 제 팔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니 정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며느리 말대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어요. 가끔 내려오는 등산객 한두 명 정도만 마주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곳을 알고 있구나 하며 며느리에게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며느리와 좋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화로운 등산이 곧 악몽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얇은 등산복만 입고 왔는데 점점 추위가 몸에 스며들더라고요.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옷 사이로 찬 공기가 들어와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한 남색의 두툼한 등산 패딩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브랜드 로고도 선명하게 박혀 있고 재질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추우시죠? 이거 제가 새로 산 거예요. 어머니가 입으세요. 정말 따뜻해요. 며느리가 자기 옷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추울 텐데 어떻게 자기 옷을 벗어주냐고 했더니 저는 괜찮아요. 안에 얇은 옷도 입고 있고 어머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세심한 배려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과 배려를 받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죠. 패딩을 입어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크기도 저에게 딱 맞았고 바람을 완전히 차단해주니까 몸이 금세 풀렸습니다. 안감도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마치 집에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따뜻하다. 그런데 너는 괜찮겠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전혀 춥지 않아요. 오히려 운동하니까 더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패딩을 입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등산객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혼자 등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등산 장비도 전문적으로 갖춰 입은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남성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남성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저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제 바로 앞까지 와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 옷, 당장 며느리한테 다시 입히세요.
그 옷 입었던 사람, 지난주에 실종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하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실종, 이 옷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접혀진 종이 몇 장이었는데 펼쳐보니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보세요. 이걸 보시라고요. 남성은 조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 사진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한 남색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실종됐습니다. 남성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단지를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과 색깔이 거의 똑같았어요. 특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패딩과 완전히 일치하는 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남성은 한 달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특히 이 산 근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저와 그 남성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분이 며느리세요? 남성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성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옷은 누가 입자고 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며느리가 제가 추워 보인다며 입혀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며느리한테 돌려주세요. 절대 의심받지 마시고요. 남성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며느리가 위험한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그 남성의 진지한 표정과 실종자 전단지를 보니까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런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안전이 우선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절대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남성의 말을 듣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언덕 아래쪽 숲 사이로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등산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등산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무 뒤에 숨어서 위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입고 있는 이 패딩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 같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패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반짝이는 금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칼인지 주사기인지 아니면 다른 위험한 물건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 남성도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급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어야 해요. 그 사람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며느리와 즐거운 등산을 하러 나왔을 뿐인데 갑자기 실종 사건이니 위험한 사람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패딩 안쪽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옷의 라벨이나 장식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자기기 같은 것이 숨어 있었어요. 크기는 동전만 했지만 무게감이 있었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보려고 했는데 그 남성이 급히 제 손을 잡더라고요. 지금은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쪽을 흘끗 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희 쪽을 보지 않고 있었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은 기색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경직되어 있었고 물을 마시는 동작도 어색해 보였어요. 저 장치가 뭐예요? 제가 속삭이며 물어보니 남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추적 장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다시 아래쪽을 봤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등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명백히 저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패딩 안쪽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작은 전자기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숨겨진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다른 주머니들을 더듬어 보니 정말로 이상한 것들이 더 나왔습니다. 안쪽 가슴 부분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서 또 다른 기계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였는데 표면에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GPS 추적기 같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의료 이송이라는 마크가 찍힌 병원 라벨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라벨이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5단에 숨어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추적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장치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어떤 표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 작은 기계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남성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있는 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추적 장치와 의료용 태그네요. 이걸로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나중에 의료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료사고로 위장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아마도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서 해치고 나서 의료사고나 자연사로 꾸미려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 라벨까지 미리 준비해둔 거겠죠. 생각만 해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그 남성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장기 밀매예요. 특히 건강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족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외진 곳으로 유인한 다음에 납치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장기 밀매라니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표적이 되었다는 것도요.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다시 며느리를 봤는데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가면 같아 보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것도 오늘 이렇게 등산을 제안한 것도 그리고 이 옷을 입혀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 남성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일단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무전기를 꺼내더니 뭔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연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이 무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 사람이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전기 사용법도 너무 능숙했고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도 보통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제가 혹시 경찰이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실종 사건을 추적하던 비밀 수사 요원입니다. 이 조직의 수법이 의심돼서 이산에 잠복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아무 말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세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수사요원은 재빠르게 무전기로 좌표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스, 여기 알파원입니다. 타겟 발견했습니다. 좌표 북위 37도, 동경 127도, 고도 400m 지점이에요. 피해자는 안전하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작은 잡음과 함께 알파원 메시지 확인. 팀 출동 중 10분 내 도착 예정이라는 응답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고 저는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이 오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의심하고 계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수사요원은 한 달 전부터 비슷한 패턴의 실종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모두 가족의 제안으로 등산을 나왔다가 실종되었고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죠.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특히 이산 주변에서 자주 발생해서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현장을 포착한 거예요. 저는 다시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이제 훨씬 가까이 와 있었어요. 이제 얼굴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정말 위험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잔인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 주사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공범이군요. 수사요원이 망원경으로 아래쪽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아마 당신을 기절시킬 약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어디론가 데려갈 계획이었겠죠. 그 말을 듣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누구세요, 이분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수사요원은 재빠르게 길을 물어보는 등산객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 아직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제가 패딩을 조금 벗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눈빛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옷을 벗으셨어요? 추우시잖아요. 말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거 다시 입고 계셔야죠. 감기 걸리시면 큰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라 뭔가 무섭고 낯선 사람 같았어요. 특히 제가 패딩을 벗은 것에 대해 유난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아, 잠깐만 벗어났어. 너무 더워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제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가짜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제 팔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입으시죠. 정말 추워지고 있어요. 그때 수사요원이 기침을 한번 크게 했어요. 아마도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살짝 피하면서 잠깐만, 아직 좀 더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옷 지금 당장 입으세요.
이제는 아예 명령조였어요. 평소에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특히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보는 시선이었어요. 제가 주춤하자 며느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숲속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왔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여러 명의 형사들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곧이어 며느리 주변에도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체포합니다. 장기밀매 조직 가담 혐의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와 등산하러 온 거라고요.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적장치, 의료용 태그, 그리고 공범과의 연락 기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수사요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체포되면서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아무 감정 없었어요. 그저 번호표 하나일 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저는 그냥 번호표 같은 존재였다니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들이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죠.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사요원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이제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형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장기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대요. 주로 노년층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외진 곳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배려는 모두 연기였던 거예요. 저를 안심시켜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들이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그들의 수법이었어요. 특정 브랜드와 색깔의 옷에 추적장치를 미리 심어놓고 표적이 그 옷을 입게 만든 다음에 외진 곳에서 납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료사고로 위장해서 장기를 적출한 후에 시신을 처리한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서운 계획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본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차갑고 무감정한 표정, 그리고 번호표 하나일 뿐이었다는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쏟았던 모든 사랑과 애정, 그리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에게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는지, 아들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을지,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제 곁에 그런 위험한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수사요원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 그분이 저에게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실종자 전단지 속에 6번째 얼굴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어 저에게 다가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깨어진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든 아물게 해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를 믿든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겠죠.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분들도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